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의 중심축이 되었죠. 하버드 국제정치학 강의실. 그 한 문장의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고 거기엔 단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도심 24시간 내 여단급 전력 재편성.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가 증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진화한 결과였습니다. 냉정한 데이터는 세계에 충격을 남겼고 잠재력이 현실을 압도할 때 그것은 국가 본능이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작은 땅, 제한된 자원, 그러나 끝없는 진화. 이제 일본이 한국을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준비를 70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남성이 군인 출신이라면 평범한 아저씨가 하루 만에 군인으로 변한다면 말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서 24시간 안에 여단급 전력 구성이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렛 카터라고 합니다.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목격했어요. 세계 최고 전문가조차 경악한 그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건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듣던 그 이야기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스칼렛, 한국군은 달랐단다. 그들의 눈빛엔 불꽃이 있었어. 전투에서는 맹호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싸웠던 한국군 병사들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미국 정부도 인정했던 그들의 전투력,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군사력을 연구하고 싶었고, 특히 한국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죠. 그날은 데이비드 스톤 교수님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칠판에는 이미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력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 사례 연구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즐겨 듣던 한국군과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일본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강의실에는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건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들이었죠. 특히 켄지라는 학생은 항상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모범생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지만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올 때면 묘한 불편함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켄지는 옆에 앉은 다른 일본 학생들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칠판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향했는데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느꼈습니다. 오늘 수업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데이비드 스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랜 경력 동안 군사 전략과 동북아 지정학을 연구해 오신 세계적인 전문가셨어요.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강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켄지는 평소와 달리 손을 들어 질문하지 않았지만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며 간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제목과 함께 세계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고 적혀 있었고 일본은 7위였습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출신 학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요. 하지만 켄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지난해 6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결과입니다. 2016년 11위에서 시작해 꾸준히 상승해온 거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성장세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하나씩 등장했어요. 국방비 500억 달러로 세계 12위, 전차 22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전투기 400여 대, 헬기 700여 대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켄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는데도 켄지의 표정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죠. 한국형 전투기 KF-21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췄습니다. 블록원 레이저 무기 발사 비용 2,000원의 명중률 100%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뛰어났지만 오늘날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켄지가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죠. 그리고 켄지의 입에서 그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은혜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기르던 개도 주인을 향해 짖지 않는데 이 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몇몇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유럽 출신 학생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유학생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데이비드 스톤 교수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오늘 수업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한국군에 대한 제 관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충격적인 망언까지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켄지 군, 당신의 무지한 편견을 듣기 전에 현대 한국군 사력의 실제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크린이 전환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교수님의 표정에서 격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있었습니다. 켄지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교실 안 80여 명의 학생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지금부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 기대감과 긴장감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스크린에 불타는 건물들과 약탈당하는 상점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1992년 4월 LA 폭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들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불타는 LA 한복판에서 옥상에 서 있는 한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소총과 산탄총을 들고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 판결 직후 LA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두순자 사건을 빌미로 언론이 한인 사회를 집중 공격했고 경찰은 의도적으로 한인타운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한인타운 진입을 거부했고 소방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본국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것도 LA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한인들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인 자경단의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3층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순찰대가 구역을 나눠 담당했어요. 본부에서는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마치 군사 요새처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체계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군사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교실 안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전투력이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인 자경단 중 상당수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옥상에서 정확한 저격으로 폭도들의 접근을 차단했어요. 당시 현장 사진이 스크린에 떴는데 소총과 산탄총, 글록 17을 든 한인들의 모습에서 전문적인 군인의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정확한 경고, 사격으로 한인타운을 지켜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전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성과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조직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펼치셨어요. 한인들은 마치 전시 작전하듯 한인타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마치 하나의 군부대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불복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폭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LA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은 지역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조직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인 자경단의 대응은 이후 LA 경찰의 시가전 매뉴얼에 포함될 정도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군인 정신과 전술이 몸에 배어있는 한국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베트남 전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이 LA 거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된 거였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인류 국가들조차 이런 조직력을 갖춘 시민 방어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본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경찰이 방치한 상황에서 이토록 체계적인 방어를 성공시킨 사례는 한인 사회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한인 자경단을 이끌었던 박준호라는 분이 사진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공수특전단 출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 방어 작전을 총괄 지휘했다고 했어요. 군 복무 시절 배운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고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입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민족의 본능이라고 하셨어요. 평범한 시민이 순식간에 조직화된 군대로 변신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이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럽 출신 학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한국군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LA 한인들은 그토록 강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 어떻게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예비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생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죠.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의 남성들. 이들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력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이런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전투력으로 전환 가능한 살아있는 인력이에요.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복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전역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한국인 친구 박태준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57살의 한국인 예비역 공군 병장입니다. 항공정비병 출신이라며 당당히 언제나 말하면서 30개월이 넘는 긴 복무 기간을 거쳤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메모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깊어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얼마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비행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비행장에 가도 어제 일처럼 비행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충격적이었어요. 전시의 군용 비행장은 적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기에 이런 예비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며 답해 주었습니다. 미국도 예비군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전투 투입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박 교수는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복무 시절 총기 번호가 아직도 선명하다고 했어요. 군사훈련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군대가 단순히 전투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이 삶과 연결되어 평생 지속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도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만 단 한 번의 군 복무가 평생의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한국군의 정신력은 역대급으로 다른 차원의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에 투입되어 있는 병사처럼 말이죠.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집에서 군복을 꺼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예비군이 수백만 명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숫자나 통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의지. 그야말로 뜨거운 피와 같은 것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문장이 떠올랐어요.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서 단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운용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며 잠수함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투에서는 최고의 저격수로, 산악 지형에서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변신이 가능한 존재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전투 능력을 평생 유지하는 예비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전력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잠들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숨겨진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몰입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진중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응집력이었어요. 이 세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일본을 곱게 보지 않아요.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는 아직도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깊은 한과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만약 그 운명의 순간이 온다면 100년의 세월 동안 쌓인 한과 분노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켄지는 점점 더 깊이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전력의 진정한 파워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주특기에 맞는 인력을 모은다면 단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될 겁니다. 교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스크린에는 낯선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글 속에서 촬영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정글에서 한국군은 명백한 증거를 남겼어요. 맹호 부대는 맹렬한 전투력으로 백마 부대는 철저한 방어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전투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미군 장교들의 평가 보고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국군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전투 기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숨겨진 문서가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부 지역에서 한국군 소대장들이 밤마다 베트콩 지역 대표와 비공식 휴전 협상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적은 서로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들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도에서 취약구역을 표시해 서로 그 시간대엔 움직이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 공식 문서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미군 보고서에서 일부 언급됩니다.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전쟁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교수님이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있는 베트남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군 통역병 중 상당수가 베트남 혼혈 혹은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군과 민간인의 갈등을 완충하는 비공식 외교관 역할을 했어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부터 교육받은 지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쟁 후 이들은 남베트남 패망과 함께 협력자란 이유로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몰래 구출한 사례도 존재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승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북베트남 호치민 루트에는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공산군 고문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소련, 자문단뿐 아니라 한국전에서 싸웠던 중국과 북한 출신 고문이 북베트남에 파견됐다고 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 사용했던 야간 게릴라 전술을 베트남에 전수했다는 거예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전쟁 방식이 익숙한 적을 만난 셈입니다. 일부 미군 보고서에
한국전 전술이 베트남전에서 역이용되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전쟁이 세계사적으로 순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쟁 준비를 해왔다고 하셨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매일같이 긴장 속에 살아온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가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국가 전체가 모든 남성이 군인 정신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냉전 붕괴로 전 세계가 군축에 나설 때도 한국만은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준비에 매진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LA 한인타운에서 목격된 그 조직력의 근원이었구나. 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군대의 훈련 강도에 관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군의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실전 대비 훈련 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산발적 분쟁이지만 한국은 세계 4위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천재적인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베트남 전쟁 시기의 다른 이유를 파헤쳐 보여주셨습니다. 남베트남 시골 마을 가운데 일부는 낮에는 남베트남 행정, 밤에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지배라는 이중 통치 구조가 일상화되었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두 체제 모두에게 세금과 식량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회색지대에서 양쪽 모두를 속여가며 살아야 하는 평범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비공식 휴전 협상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기록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정글 속에서 순찰하는 한국군, 민간인을 보호하는 한국군, 동료를 구조하는 한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들이 가진 건 총 한 자루와 의지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호 부대와 백마 부대는 미군조차 놀랄 만큼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진 건 최신 무기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군의 DNA라고, 장비가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단련된 결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건 단순한 전투 의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의지였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인의 단결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셨어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민족성.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LA 폭동에서 본 그 조직력도 베트남전에서 본 그 전투력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이라는 숫자 뒤에는 70년간 쌓아온 의지와 단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그리고 주변국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이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유럽 출신 학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현대 한국군의 구체적인 전력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시 한번 스크린을 전환하셨습니다. 화면에는 K2 흑표 전차의 위용이 나타났어요. 매끈한 곡선형 디자인과 강력한 포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토 연합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를 1000대 넘게 주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검증된 전투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가 화면에 떴어요.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 기술 이전이 아니라 순수 국산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투기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진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켄지가 참지 못하고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일본도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세계를 이끄는 수준입니다. 로봇 공학에서도 앞서 있고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켄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오늘날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도 더 많고 경제 규모도 더 크지 않습니까? 군사력 순위 같은 건 결국 숫자, 노름 아니겠습니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실이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교수님은 켄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찬찬하게 그의 말을 다 들으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켄지 군,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파헤쳐보죠. 교수님의 눈빛이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건 솔직히 말해서 인구 규모뿐입니다. 그것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인구라는 점을 간과하고 계시는군요.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일본의 고령화 비율과 한국의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는 인구는 오히려 국가의 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는 속도가 나토 연합국가들보다도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나 예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의지와 혁신 능력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블록원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건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발사 비용이 단 2,000원이면서 명중률이 100%라는 겁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한 유럽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한국군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방산 기술 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지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더욱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가 화면에 떴어요. 2021년 기준 세계 8위, 수출액 74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10년 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셨어요. 특히 곡사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1,300문이 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 포병 여단 하나만으로도 유럽 선진국 전체의 화력을 압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는데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현무 미사일 수천 발이 베이징과 도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현무5는 전략급 장거리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후 급속도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바뀐 이유라고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한일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더욱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실현되는 순간 일본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결국 동북아 해상 전력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연합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했어요.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의지와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어요.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켄지 군이 말씀하신 일본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군사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상 제약으로 공격용 무기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 70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고 그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오늘날의 방산 강국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있지만 쓸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역사와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객관적 사실 앞에서 주관적 편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국가가 일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편견이며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인식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렸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고대 역사 자료가 나타났어요. 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을 정확히는 한반도를 건드린 제국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기록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는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쳤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총력을 기울인 전쟁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나라는 참패했고 이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진으로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메모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셨어요. 113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전 세계에서 동원 가능한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태종의 기록이 나타났어요. 당태종은 아버지 수양제의 실패를 보고도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안시성에서 참패했고 돌아가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두 번 다시 고구려를 한반도를 건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당태종조차 인정한 한반도의 저항 정신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셨는데 수백 년 전 임진왜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켄지의 표정을 힐끗 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한 직후였고 군사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초반에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7년간의 전쟁 끝에 일본군은 퇴각했고 도요토미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후 일본은 200년간 쇄국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를 건드린 대가가 이토록 컸던 겁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침범한 세력은 예외 없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민족의 의지였어요. 그 의지는 고구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LA 폭동에서 본 한인들의 조직력도 베트남전에서 본 한국군의 전투력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교수님이 현대자료로 넘어가셨는데 한일 무력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한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 시 한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 본토 상륙이 가능합니다. 이건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해군력은 미 해군의 지원에 의존적인 반면 한국 해군은 독자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어뢰 기술, 태평양 훈련에서의 100% 명중률, 이지스함으로 미 항공모함 모의 격침 성공 사례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실체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공군력 측면을 설명하셨습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전투기는 대부분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며 실전 전투력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관계자들의 평가도 명확해요.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훈련 강도와 실전 대응 능력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군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일본군은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켄지는 자리에서 움츠러들었어요. 교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켄지 군이 걱정하는 북한 개입 시나리오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이며 냉전 붕괴로 전 세계가 군축에 나설 때도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군사력의 실체입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졌어요.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 미국과 한국만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쟁 준비에 매진해왔습니다. 이건 미군 국제전력 사이트나 독일, 유럽의 군사 전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는 100% 한국의 승리를 예상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현실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한국 공군의 훈련 시간, 한국 육군의 실전 대비 태세, 모든 지표가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나토 연합국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수나라가 멸망했고 당태종이 유언을 남겼으며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반도를 얕잡아보는 순간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교실 안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유럽 출신 학생들은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었고 중국 유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역사와 데이터는 명확하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반도를 건드린 모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명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켄지가 다시 손을 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다른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마이클이라는 미국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죠.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일 관계 분석은 흥미롭습니다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은 원래 중국 아닙니까? 인구 14억의 세계 2위 경제 규모,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중국이라는 변수를 빼놓고는 동북아 군사력을 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이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교실 안 학생들이 일제히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마이클 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파헤쳐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드러납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원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어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의 GDP는 한국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기술력 격차는 더욱 컸어요.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앞서 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보십시오. 교수님이 최신 데이터를 띄우셨어요. 1인당 GDP에서 한국은 중국의 3배가 넘습니다. 기술 무역 수지는 더욱 극적이에요. 한국은 흑자, 중국은 적자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어요. 중국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기술의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교수님이 더욱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조선 산업을 보십시오.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조선 강국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 설계 도면을 사가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추세입니다. 화면에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는 중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연구개발 효율성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한국이 얻는 성과가 중국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방산 수출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방산 수출이 6배 증가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신뢰성 문제로 고급 시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에게 추월당할 위기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켄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은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에서 한국에 추월당했고 조선에서도 밀렸으며 자동차 산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보십시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LG, 삼성, SK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점유율이 10%도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승세입니다. 화면에 3국의 혁신 지수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상승 속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특허 출원 증가율, 기술무역 흑자 증가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1위예요. 미국조차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건 누가 누구를 추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남한 기준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이에요.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96배, 면적의 인구는 28배입니다. 일본도 한국보다 3배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존재감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분석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며 혁신이 빠릅니다. 폴란드가 전차 1000대를 주문했을 때 한국은 1년 안에 납품 일정을 제시했어요. 독일은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예요. 둘째는 통합 능력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 수출, 유지, 보수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중국은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일본은 완제품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국만이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어요. 셋째는 신뢰성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K2 전차의 고장률은 독일 전차보다 낮아요. 한국형 전투기의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이에요.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는 70년간 쌓아온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목표지만 한국은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안주했지만 한국은 매일 긴장 속에 살았어요. 이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미래 예측이 나타났어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술 무역 흑자는 독일 수준에 도달하고 1인당 GDP는 일본을 완전히 추월할 거예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의 논리적 귀결이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이 작은 딸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건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 근면성,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집념. 이 모든 게 결합되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거대하지만 느립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멈춰 있어요. 한국은 작지만 빠르고 강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동북아 질서의 본질입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작지만 강하다. 이게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은 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미국 정부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이건 미국이 1950년대 영국 이후 어떤 국가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감한 군사기술이에요. 미국이 영국 다음으로 한국의 기술 접근을 허용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로이터 통신의 반응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소수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클럽에 들어가는 획기적 조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했어요. AP통신도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핵잠 기술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군사 비밀인데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영국 다음으로 한국의 기술 접근을 허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보수 진보 정권 모두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던 프로젝트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방위비 절감 명분을 내세워 비원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산케이 신문은 동시에 경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시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AP통신은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변수로 작용할 무기 체계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보유국이고 북한도 지난 석 달 전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 인터뷰였어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 기술 확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핵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승인은 한미기술 동맹의 강화이자 중북 견제용 전략적 카드로 읽힌다는 겁니다.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이 더욱 깊이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결정은 단순한 안보 조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미국 조선산업과 한국 방위산업의 동반 부흥을 겨냥한 산업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잠수함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두 나라의 전략적 동맹이었어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추진 기술 이전을 통해 민수, 군수 이중 분야의 전략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화오션의 장영실함 진수로 입증된 기술적 신뢰도는 향후 한미 합작형 핵잠 프로그램의 기술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교 안보 산업이 결합된 복합적 동맹 강화 사건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단순한 군사 파트너가 아니라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커스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 기술 동맹 그리고 한미 산업 동맹으로의 진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켄지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핵잠수함이 실현되는 순간 일본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동북아 해상 전력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판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관련 뉴스가 나타났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은 일본과 유사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중국의 반응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중국은 무력 행사 기미가 보이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GDP의 0.7%에서 0.3%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일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데다가 중국과의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핵잠수함 승인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동북아에서 국제 정치의 큰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종합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적 자주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이번 사건은 힘의 균형 속에서 기술 주권을 얻으려는 한국의 외교적 성공이자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대표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동북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의 전력보다 압도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본의 해상 패권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미영 빼고는 세계 최초로 미국이 핵잠 기술을 공유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출신 학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미래의 한국 군사력 예측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현재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통합된다면 통일 한국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잠수함까지 보유한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완전히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는 분석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군사력 변화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기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현실입니다.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모든 편견이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수업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마지막을 기다렸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강의실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깨달은 자의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들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충격적인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LA 폭동에서 본 한인들의 조직력,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오늘날의 세계 5위 군사력, 그리고 핵잠수함 승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계 5위 군사력이라는 숫자 뒤에는 70년간 쌓아온 의지와 단결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단국가로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민족이라고 하셨죠.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평범한 아저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의 한국 남성들. 그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불씨. 총 한 자루만 주어지면 즉시 전투력으로 변환되는 살아있는 전력.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서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런 예비 전력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역사적 사례들도 생생했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치고 왕조를 멸망시킨 고구려. 당태종에게 2번 다시 반도를 건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게 한 안시성 전투. 임진왜란 후 도요토미 정권을 붕괴시키고 일본을 200년 쇄국으로 몰아넣은 조선.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침범한 세력은 예외 없이 큰 대가를 치렀다는 명백한 증거들. 오늘날 한국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현대 군사력의 실체도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연합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이유. 방산 수출 세계 8위 10년간 6배 증가한 수출액. K9 자주포 1300문으로 유럽 선진국 전체 화력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 블록원 레이저 무기의 발사 비용 2,000원의 명중률 100%라는 역대급 성능. 이미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군사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었어요. 미영 빼고는 세계 최초로 미국이 핵잠 기술을 공유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소수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클럽에 들어가는 획기적 조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것. AP통신도 핵잠 기술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군사비밀인데 호주의 오커스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군사력 변화가 아니에요. 동북아의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이 되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에 경악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서운 전사로 변모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때서야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평화로운 통일을 통하여 한민족의 잠재력이 꽃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 한국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핵잠수함까지 보유한 통일 한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그건 전 세계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전투 의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는 고구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늘날 국제사회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단련된 결과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저력, 단결력과 정신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LA 폭동에서 베트남전에서 오늘날의 군사력에서 그리고 핵잠수함 승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도서관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겠다고 말이죠. 편견이 아닌 팩트로, 무지가 아닌 지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두를 위해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겠다고 말이죠. 오늘날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국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시작된 한 문장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남기네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나 수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의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사람들의 힘이 있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데이터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그런 본능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요? 보호받던 나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라로, 그 변화는 어쩌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